반갑습니다. 이 생태, 제 전공이 생태학이거든요. 그래서 국립생태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톨릭 대학에서 생물학하고 생태학을 가르쳤습니다. 예, 생물 다양성도 가르치고요. 그래서 교황님 핵심에 생물 다양성의 감소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생물 다양성이 뭘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또 다른 회의가 있어서 환경단체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생물 다양성이 뭐예요? 어떻게 측정해요? 왜 중요해요? 물어보는데 대답하기 참 어렵다고.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생태라는 개념은 더 어렵고 환경도 어려워요. 환경과 생태가 어떻게 다른지, 생물 다양성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미받은 수수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생물 다양성, 생태, 환경 이런 개념부터 조금 소개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쭉 좀 보시다 보면 나중에 그 부분을 읽으시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생태학, 생태 환경에 대한 용어, 다음에는 주제가 생물 다양성인데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대한 이야기니까 생물 다양성과 연계되는 용어가 생태계 서비스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려면 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학문적인 원리, 그것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황님 핵칙의 거기 내용에 열대림에 관한,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잖아요. 남미는 아마존이 엄청 열대림이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열대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반적인 핵칙 자체가 사실은 윤리와 관계되는 부분이 많아서 생태에도 윤리가 필요하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찬미받은 수수에 나오는 생물 다양성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언급할 만한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요즘 아마 회사 같은 데는 ESG 경영이라고 되게 굉장히 회사가 신경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생물 다양성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되면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칙에는 비교적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32항부터 42항까지 11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생물 다양성의 도구적 가치, 두 번째는 내재적 가치, 그 다음에 34항은 인간의 간섭이 과도하다. 그리고 너무 기술 위주로 이렇게 문제를 풀려 그러면 오히려 문제 풀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5번째 항은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그래서 생태 통로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36번째 항에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 주변하고 가까운 미래뿐만이 아니라 먼 미래, 그리고 공간도 좀 더 넓혀서 살펴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호지역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38항은 열대림의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39항은 이제 농경지 가치, 한 종만 심는 경우의 문제점, 조림지의 문제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41항은 바다 해양 생태계입니다. 해양 생태계는 저는 육지 전공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만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 생태가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용어가 좀 중요한데,
생태란 무엇일까? 아마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태는 저는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국립생태원이니까 첫 번째는 국립생태원의 경우에는 생태학이라는 학문을 다루는 그런 국가기관이거든요. 두 번째는 수원에 광교산이 있는데 광교산의 생태가 파괴됐다. 그럼 그때 광교산의 생태는 무슨 뜻일까? 자연이라는 뜻이에요. 생태학이 아니라 자연 또는 생태계 그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뻐꾸기의 생태, 한 종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잖아요. 한 종의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 이렇게 되고, 또 요즘 저희 그 생태원에서는 생태 예술과 관련된 많은 공동 활동을 합니다. 생태 음악, 생태 문학 등등 그런 거는 뭔가 환경 친화적인 그런 그 마음을 자연을 사랑하는 태도,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콜로지 하면 환경 운동을 뜻합니다. 생태학이 아니에요. 나는 영어로 직업으로 나는 이콜로지스트라고 대답하는데 유럽에서 이콜로지스트 그러면 당신 녹색 당원이에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콜로지스트가 환경운동, 녹색 당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서 생태만 해도 벌써 이렇게 굉장히 뜻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태란 말을 들을 때 저분이 말하는 생태는 이 중에 뭘 뜻하는지 그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학의 정의는 생물은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은 생물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 상호 관계를 생태학이라고 불러요. 근데 환경은 뭘까? 환경은 뭔가 생물이 하나가 있으면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환경이 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나의 환경은 내가 살고 있는 내 방,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 주변의 가족, 친구,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 그다음에 내가 마시는 물, 공기, 뭐 산책하는 산, 그게 전부 다 환경이 되는 거죠. 환경은 약간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생태는 추상적이죠. 왜냐하면 관계니까. 그래서 두 개가 생태와 환경은 생태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환경은 구체적인 개념이다. 근데 저는 환경을 싫어합니다. 왜? 환경은 가운데 센터에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프랑스의 앙비론에 둘러싸다 에서 나왔어요. 앙비론드만 그러면 둘러싸는 뭔가, 둘러싸는 무엇. 그러니까 뭔가 둘러싼다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있겠죠. 센터에 뭐가 있을까? 대부분 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환경보다는 생태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보통 두 개를 같이 쓰면 더 좋아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경과 생태를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고 두 개를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며 쓰는 경우도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선진국답게 10여 년 전에는 환경부가 아니라 생태부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환경부 이름이 생태전환부입니다. 전환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이 지구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환경부가 생태전환부로 되면서 뭔가 좀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부서가 생태전환부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은 환경부 대신에 생태부, 생태전환부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생태라는 용어만 복잡한 게 아니라 자연 그러면 뒤에 자연 보호, 보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그냥 섞어 쓰잖아요. 보호는 일반적인 용어예요. 어린이 보호 이런 하듯이. 보존은 전문적인 용어예요. 문화적 보존 보호,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 보호. 그렇게 이제 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보존은 손을 대는 거예요. 타치하는 거. 보존은 노타치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저희 국립생태원에는 세 군데 연구소가 있어요. 하나는 저는 이제
충청남도 석천에 근무하고 있고, 한 군데는 경상북도 영양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가 있고, 경남 창녕에 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경상북도에 있는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는 저새가 있으면 저새가 때로는 알을 낳았는데 만조가 되면 바닷물에 잠기잖아요. 그러면 알이 다 죽겠죠. 그러면 그때 생태원 직원들이 알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물에 잠기기 전에 인공 부화를 시켜서 키워가지고 다시 서해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을 보존하기 위한 건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가스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보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 딸기잼 상표에 보면 스트로베리 프리저브라고 되어 있어요. 프리저브는 보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딸기잼에, 그래서 딸기잼에 박테리아가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런 병쪽에 오른쪽에 자연이 들어있으면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네이처 프리저브가 되는 거죠. 딸기가 들어있으면 스트로베리 프리저브고, 그래서 네이처가 병 속에 들어있어서 사람과 차단이 된다 그러면 네이처 프리저브,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존, 보존, 보호 다 뜻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해? 그러면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이 만들어진 게 1992년이거든요. 벌써 30년 됐나? 30년 됐죠. 그럼 세월이 굉장히 빠르네요. 그때 환경부 공무원들이 저한테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생물 다양성? 그것도 하나 중요한 답입니다. 생물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한 가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30년 전에는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해? 그러면 우리는 지하 자원과 같은 자원이 필요해. 땅 속에는 석유도 있고 석탄도 있고 금도 들어 있고, 그죠? 근데 앞으로는 생물이 중요한 자원이 될 거야. 돈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똑같을까? 지금도 비슷하게는 그것도 하나의 그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옛날에는 거의 전부였다면 지금은 자원 말고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생태계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꿀벌이 있는데 꿀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꿀벌이 없으면 우리 과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씨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꿀벌이 얼마나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가. 옛날에는 꿀벌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이 다 생태계 서비스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은 어쨌든 30년 전에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가지고 브라질에서 지구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세계의 국제 조약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 협약이 만들어졌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 사막화는 사막이 있는 나라만 있고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막은 빼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그게 협약입니다. 지금 지구 환경 위기가 두 가지만 들라 그러면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의 감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생물 다양성이란 영어로 바이오디버시티라고 하는데 요거는 바이올로지컬 디버시티를 줄인 거다. 바이올로지컬 디버시티 생물학적 다양성 하면 이름이 말이 길잖아요. 요즘 다 줄여 쓰잖아요. 그죠? 홈페이지로 홈피 이렇게 줄여서 쓰듯이 바이올로지컬 디버시티도 귀찮으니까 한 단어로 줄여 쓰자. 그래서 바이오디버시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바이올로지컬 디버시티도 이것도 생물 다양성, 줄인 것도 생물 다양성. 근데 정확한 번역은 생물학적 다양성이 되겠죠. 생물학적 다양성, 생물 다양성. 근데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물 다양성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원천이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종류는 생물 다양성이 뭐냐 그러면 종수가 많은 것.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종의 수가 많으면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네. 그게 이제 종 다양성이에요. 근데 옥수수에도 미국에서 들어온 스위트 콘도 있고 가운데 가보면 까만 거 박혀 있는 것도 있고 많거든요. 그거는 종 안에서의 다양성이에요.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 위에는 또 생태계도 종류가 많아요. 뭐 초지도 있고 습지도 있고 하구 습지도 있고 호수도 있고 해안 습지도 있고 외국에 나가면 사막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그럼 생물 다양성이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생물 다양성이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보시면 생물 다양성이란 모든 형태의 그리고 모든 조직 수준의 생명체의 다양함.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 생명체들의 다양한 정도, 그게 생물 다양성이다. 그게 하나의 정의예요. 근데 그 밑에를 보실까요? 생물 다양성 거꾸로 요거를 앞뒤를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 전부. 이건 훨씬 더 용어가 큽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종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 전체가 다 생물 다양성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지구는 하나의 생태계잖아요. 생태계는 살아있는 부분하고 살아있지 않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부분은 다 생물로 되어 있잖아요. 지구의 살아있는 부분 전체가 생물 다양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도 쓰고 때로는 이렇게 쓰는데 저는 생물 다양성을 요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 모두다. 그러면 그때는 생태계의 살아있는 부분, 지구의 살아있는 부분 전체, 지구의 생물 전체를 뜻하는 굉장히 큰 뜻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의 용어도 자꾸 진화를 하고 있어요. 한 40년 전에는 종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훨씬 넓어졌죠. 생태계 다양성을 넘어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 근데 제일 밑에 보시면 더 재밌어요. There is no scientifically defined definition of biodiversity. 바이오디버시티의 정의에 관한 과학적으로 동의된 과학적으로 일치하는 정의는 하나도 없다. 학자들조차도 생물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다르게 정의하고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용어가 자꾸 진화하고 있거나 이렇게 자꾸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세 번째, 네 번째 생물 다양성은 모든 생명체의 다양한 정도 또는 다양한 생명체 전부 이 두 가지 뜻으로 주로 요즘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 생물 다양성에 의해 만들어진 포스터인데요.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이런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다른 말로는 웰빙이죠. 웰빙의 원천이 생물 다양성이다. 생물 다양성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강의를 많이 나가면서 요즘은 이제 금년에 읽은 책이 필로소피 들라 비오디베르시테. 제가 한 10년 전에 프랑스 가가지고 책을 샀어요. 근데 안 읽어보다가 한번 궁금해서 읽어봐야 되겠다. 몇 달 전에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은 프랑스에서 2010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거를 책으로 만들어내는데 이제 제목은 Philosophy of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의 철학이고 부제가 에티크 부흐위는 나띠람베 그대로 번역하면 위험에 처한 자연을 위한 작은 윤리학.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이제 철학으로까지 언급이 되는구나.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의 환경윤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종수가 많고 적은 수준을 훨씬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나는 거, 저는 사실은 이 해설서 전희찬 교수님 해설서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제가 쓴 게 바이올로지컬 디버시티, 생물학적 다양성하고 바이오디버시티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랬는데 이 책 읽어보니까 이분은 바이오디버시티와 바이올로지컬 디버시티는 같지 않다. 내가 한 거하고 말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바이올로지컬 디버시티는 생물의 특성이다. 근데 바이오디버시티는 생물뿐만이 아니라 사람과도 관계되고 생물 군집과도 관계되고 인간 사회와도 관계되고 또한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디버시티하고 바이오디버시티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이오디버시티 한 글자로 된 거는 생물 다양성이 지구의 모든 생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구의 자연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더 아끼고 걱정해야 되고 인간 사회까지 포함해가지고 고려해야 되는 그런 큰 개념이고 또한 지금 지구 위기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후변화의 위기, 생물 다양성의 위기. 근데 생물 다양성의 위기는 무슨 위기인가? 생물학적, 생태학적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다. 지금 교황님 회칙에 보면 잘 읽어보시면 우리의 다른 생물에 대한 또는 자연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야 지구의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 철학적인 문제이고 제일 밑에 보면 또 뭐라고 했어요? 생물 다양성은 국내적, 국제적, 환경, 정치학의 문제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려면 그러면 법, 경제, 사회, 정치까지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디 설악산에 케이블카 넣는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생물 다양성의 문제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종수가 많고 적고 그 수준을 훨씬 더 벗어나요. 자연을 살리느냐 마느냐 그리고 여기에는 정치까지 포함되고 우리의 철학적인 체계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 관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30년 전에는 지하 자원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한테 돈을 생물 다양성을 잘 보존하면 한약 재료도 나오고 먹을 것도 충분히 좀 식품을 개량할 수 있는 유전 자원의 공급처가 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그거 외에도 생물 다양성이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의를 보시면 생태계가 사람들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부른다. 근데 생태계는 우리가 산에 가면 뭘 얻을 수 있나요? 산에 가면 목재도 얻을 수가 있고 땔감도 얻고 그다음에 머루다래도 있고 한약 재료도 있고 산성도 나오고 그다음에 맑은 공기, 맑은 물, 그다음에 홍수 조절도 해주고 요즘 한라산 국립공원에 왜 가나요? 우리는 마음을 치료하러 휴식을 취하러 그런 것도 하나의 생태가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자연이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그런 거를 다 합쳐서 생태계 서비스라는 이건 공식 용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법에도 나와 있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국제기구의 이름에도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라는 게 국제기구 이름에도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일반적인 용어가 됐다는 거고. 근데 생태계가 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얻는데 그러면 만약에 산이 불나가지고 생물이 다 없어졌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산에서 지금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어요.
그럼 우리가 달이나 화성에 가면 우리가 화성에 가면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한 달 못 살아요. 물도 없고 뗄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산에 가보면 광교산에 가면 여러분들 무장공비 아니더라도 한 달은 잘 하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 서비스는 다 생물 다양성의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태계가 주는 모든 혜택은 다 생물이 주는 혜택이다. 생물 다양성의 기능이다. 그래서 인간이 잘 살고 인간이 번영하고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고 인간이 생존하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누리는 웰비 모든 것들은 생물 다양성의 혜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산에 가시면 산에서 먹을 거, 마실 물, 뗄감, 목재 이런 거는 물질적인 거죠. 이게 공급 서비스라고 불러요. 근데 산이 잘 산에 나무가 많으면 홍수 방지도 되죠. 그다음에 토양 침식도 방지가 되겠고 그런 건 조절 서비스고. 요즘 산에 가는 이유는 좀 쉬러 가고 또 생태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가고 또 저 같으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고 그런 거는 문화적 가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치가 있고 이런 세 가지의 가치를 만드는 생태계의 기본 기능을 지질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해? 그러면 옛날에는 지하 자원만큼 중요한 자원이다.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지금은 생태계 서비스를 우리한테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생존도 못하고 우리의 문화도 없고 문명도 없다. 행복한 삶도 없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된다.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답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그럼 생태계가 우리한테 좋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 그럼 모든 생물이 사람한테 혜택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생물은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그런 생물은 뽑아가지고 죽여야 되나요? 안 그렇죠. 우리하고 관계없이도 어떤 생물들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무슨 가치라고 부르는가? 그거는 내재적 가치, 본질적 가치, 영어로는 intrinsic value라고 부르고 있고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가치를 도구적 가치, instrumental value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태계 서비스는 도구적 가치죠.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어떤 자연 또는 생물종 또는 생물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내재적 가치라고 불러요. 그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생태계 서비스라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자연은 그 자체로 만약에 그 하느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하느님이 다 만드신 건데 그 하나하나 피조물들이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내재적 가치예요. 그래서 요 가치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또 강의하다가 또 책을 읽어야 강의할 수 있잖아요. 읽어본 책 중에 하나가 Defending Biodiversity라는 그 제목이에요. 생물 다양성 방어하기. 근데 부제가 Environmental Ethics, 환경 윤리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표지가 너무 재밌어요. 할머니 두 분이 쇠사슬로 아름드리 나무에 자기 몸을 묶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개발업자들이 이 나무 자르지 마. 그러면 이 나무를 자르려면 나부터 죽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 할머니 두 분이 나무를 왜 살리려고 그럴까요? 나중에 이거 놔뒀다가 나중에 잘라가지고 목재로 만들어서 통나무집 만들려고? 뗄감으로 쓰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나무가 정말 이게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얼마나 그 신성한 나무야. 그냥 나무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참
존경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해야 되는 그런 사물이야. 그러니까 이 나무를 요 그 책 표지로 본다면 할머니들이 이 아름드리 나무를 물목업자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것은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방어하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제시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스트루멘탈 밸류 디펜스, 그러니까 도구적 가치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내재적 가치 때문에. 그래서 도구적 가치는 사람을 위한 것,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돈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니까, 그죠? 그러면 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의 도구적 가치가 되는 거죠. 돈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 웰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구별해야 된다. 내재적 가치는 그 자체로 어떤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재적 가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은 왜 보존해야 되는가? 하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도움이 안 돼도 생물 다양성은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기 추운 지방에 가면 너무 추워서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런 생태계를 툰드라라고 부르죠. 툰드라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유럽의 툰드라에는 사미족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술록을 길러요. 그럼 술록으로부터 먹을 거, 마실 거, 뗄감, 집,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의존을 해요. 그러면 요 툰드라 생태계와 술록은 사미족 사람들에게는 도구적 가치로서 중요하겠죠. 이게 없으면 자기들이 생존을 못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도구적 가치로서의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프랑스어 공부하느라고 한 학기 동안 불어를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배운 책이 어린 왕자예요. 한 학기 동안. 근데 어린 왕자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인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그 말은 뭐냐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숫자로 표현을 해야 정치가들, 기업가들한테 이건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생태계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생태계 서비스를 화폐 단위로 이걸 숲을 보존을 했더니 그 보존 가치가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 이거를 숫자로 말을 해야 우리가 개발업자로부터 자연이나 생물 다양성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로 항상 우리가 생물 다양 생태계 서비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생태학자들 또는 환경경제학자들이 해야 될 숙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요. 숫자로 그냥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해? 엄청 중요해.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개발업자들로부터 막을 수가 없어요. 개발하면 돈이 1억이 나오는데 보존하면 2억 원의 그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개발업자나 정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보존을 할 수 있잖아요.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하는데 옛날에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학교도 들어가고 어릴 때는 대통령은 박정희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연보호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다 비두르고 산에 가지고 쓰레기 주워가지고 땅 파가지고 쓰레기 파묻었어요. 그게 자연보호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연보호, 이제 요즘은 자연보전, 자연보존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거를 쓰레기 밟는다고 자연 보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학문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이게 정말 진짜 자연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원리를 알고 있지 않으면 결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좋은 뜻으로 자연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연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붉은 기거북을 키우다가 이 녀석이 그냥 커지고 막 똥도 싸고 막 물도 갈아줘야 되고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근데 내가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밤에 몰래 강에다 풀어놔요. 뭐 어떻게 되나요? 붉은 기거북이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번식해가지고 뭐 토종 자라도 없애고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생태계의 원리를 모르면 결과가 반대되는 그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 다양성 원리를 알아야 될 필요는 있겠죠. 생물 다양성이 없어 자꾸 감소한다. 그래서 교황님 회칙에 우리가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는 주제가 32항부터 42항까지가 생물 다양성의 감소예요. 그러니까 loss of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 감소 소실인데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빠르게 줄어들면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지구상의 대멸종은 공룡이 사라질 때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멸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6번째 대멸종이 되고 대멸종이 일어나면 지질시대가 새로 시작이 돼요. 공룡이 없어지면서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멸종이 일어나면 새로운 지질시대는 지금은 우리가 신생대 홀로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물이 너무 빨리 멸종이 돼서 대멸종이 해당된다 그러면 홀로세가 없어지고 새로운 지질시대가 되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인류세라고 이미 지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30년 전에 브라질에서 지구 정상회의가 열려가지고 생물 다양성 협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당사국 회의에서 10년마다 목표를 정해요. 2010년에 제가 목표는 각 나라가 육지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 힘들었어요. 뭐 국립공원 다 합쳐봐야 7%그 정도 겨우 10%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지금 엄청 노력해가지고 숫자상으로는 13%를 맞췄어요. 근데 불행히도 또 2020년에 세우려고 했던 목표가 2030년까지 17% 달성하기 힘든데 2030년까지 30%를 보호지역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너무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생물 다양성 협약의 당사국 회의에서 10년마다 목표를 세워줘요. 이제 그게 이 콤빅 몬트리올 GF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좀 생략하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을 보존하려면 우리가 병도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병의 근본 원인이 뭔가 그것부터 알아야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약만 먹는다고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생물 다양성도 마찬가지예요. 생물 다양성이 지금 공룡이 멸망할 때와 같이 굉장히 빠르게 멸종이 되고 있는데 그 멸종을 막으려면 멸종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 원인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근본 원인,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종들이 없어지고 있나?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나라 강에 가보면 블루길, 크니패스, 황소개구리, 외래종이 들어와서 다 토종 물고기 다 잡아먹잖아요. 그게 이제 외래종의 영향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식물들이 멸종될 수가 있죠. 아직은 멸종이 심각한 건 아니지만 기후변화도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상어, 지느러미, 샴스핀 요리 먹느라고 상어를 중국 사람들이 지느러미만 잘라가지고 가져가고
상어를 죽이죠. 그거는 남획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토양오염 이런 것들을 제일 큰 거는 서식지가 못 사라지는 거예요. 서식지 감소, 서식지 훼손, 서식지 전환. 그러니까 원시림이 예를 들어서 그 기름 여자 조림지로 바뀐다. 서식지 전환이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어요. 이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의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도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의 생態적인 원리를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유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숫자가 너무 작아지면 근친 결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해로운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생물들이 오래 못 살아요. 그게 유전학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섬의 생물 지리학하고 비평형성 요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립공원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섬의 생물 지리학과 경관 생태학에 따른 자연 보호지역 디자인의 원리예요. A번을 보시면 국립공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국립공원이 엄청 크고 하나는 요거만 해요. 어디에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을까요? 큰 국립공원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큰 A, 큰 B가 있으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립공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중간에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쪽에는 국립공원 한복판에 고속도로가 막 두 개가 팍 생겼어요. 어디가 더 좋아요? 당연히 왼쪽이 더 좋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국립공원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단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달곰이 있는데 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생태계가 단절이 고속도로가 있다든지 강이 있다든지 그러면. 근데 왼쪽은 국립공원 두 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태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어디가 더 좋아요? 왼쪽이 더 좋죠? 그게 바로 그 자연보호지역의 디자인의 원리예요. 이게 섬의 생물 지리학의 원리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섬이 육지와 가까울수록, 섬이 클수록 생물종이 더 많다. 그 원리를 가지고 보호지역을 설계할 때 사용되는 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추풍령이거든요. 추풍령은 백두대간이죠. 우리나라 등뼈가 백두대간이잖아요. 근데 등뼈가 잘라진 거예요. 허리가 끊어졌어요. 왜? 추풍령 도로하고 철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경부고속도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는 철도, 경부선 철도예요. 여기는 지방도로, 여기는 국도. 그냥 그 추풍령 백두대간 허리가 도로 두 개하고 도로 세 개네. 고속도로, 지방도, 국도, 철도 하나로 네 개로 그냥 통합이 다 난 거예요. 생태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 끊어진 생태계를 백두대간 생태계를 연결시키자. 어떻게? 생태 통로를 만드는 거죠. 사진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위에 생태 통로가 있어요. 또 철도와 지방도 위에 생태 통로 하나로 만들고 국도 위에도 생태 통로를 만들고. 그래서 생태 통로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원리죠. 보호지역이 있으면 끊어진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거. 그게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거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두대간은 다 도로 때문에 끊어졌잖아요. 이 백두대간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요거는 옥녀봉이라고 해서 그 소백산 서쪽에 있는 백두대간 지역인데 여기도 생태 통로를 만들었고, 여기는 구룡령인데 구룡령은 오대산 국립공원 바로 북쪽에 있는 백두대간상에 있는 고개예요. 거기도 생태 통로를 만들고, 여기는 추풍령,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철도의 전기선 보이죠? 철도와 지방도가 통하는 곳에 이 생태 통로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이제 비무장지대 보존하느라고 이 경부선
개성하고 문산 사이를 북한하고 연결하는 철도예요. 근데 이걸 만들 때 제가 환경영향평가하면서 철도 생태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를 생태 터널을 만들어. 그래서 만들었어요. 국토부에서. 제가 엄청 주장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위로 동물들이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여기가 이제 실제 비무장지대이기는 지도인데 여기 군사분계선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요 철도를 따라서 여기 개성공단 열주가 있어요. 여기 고속도로고 여기 철도고. 근데 이것도 그냥 만들면 그냥 이 생태 통로 없이 다 생태계가 끊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제가 엄청 주장을 했어요. 비무장지대가 중요하니까 이게는 고속도로와 그 철도 자체가 전부 터널로 만들어라. 아니면 다리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막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강조를 했더니 그래도 그 남한 생태, 남한 비무장지대의 한 20%는 그 생태 터널하고 그 생태 다리로 연결을 시켰어요. 에코터널하고 에코브리지로.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생태 통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동물들이 그 도로를 지나다니려고 하다가 로드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로드킬이라는 말 대신에 한글로 쓰자 그래가지고 동물 찾길 사고 이런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불쌍하죠? 그래서 생태 통로를 왜 만드느냐? 많은 사람, 국회의원들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죽는 동물들이 불쌍하다 그래서 만드는 건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생태 통로를 만드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멸종을 막기 위해서 또는 유전자 다양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거지 개체 몇 마리가 죽는 것보다는 그 생태계를 연결해서 종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그런 개념이고 많은 사람들은 생태 통로를 지금은 동물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생태계가 예를 들면 A번하고 C번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생태계가 끊어지면 훨씬 생물에게 서식에 불리하다 볼 수가 있겠죠. 제일 큰 거는 크기가 작아지면 그만큼 많은 생물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없어지는 첫 번째 원인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태계가 다른 걸로 전환되고 생태계가 악화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 감소의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태 개 보존의 원리가 교란인데요. 교란은 태풍, 산불 이런 거예요. 홍수. 여러분들 태풍이나 산불이 태풍이 불어오고 산불이 났다 그러면 산불 때문에 뭐 우리나라 그 산림이 얼마나 파괴가 되고 그냥 새까맣게 변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때로는 산불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원시림인데 거기에는 홍수도 안 나고 가뭄도 없고 산불도 안 나느냐? 안 그렇죠? 그래서 50년 전까지는 모든 생태학자들이 잘 보존된 산에서는 교란이 없다, 평형 상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50년 전부터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마존 원시림도 항상 산불, 태풍, 가뭄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 교란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다른 말로는 비평형 상태에 있다. 그래서 비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재밌어요. X축은 산불로 본다면 산불이 굉장히 자주 나고 산불이 적당히 나고 산불이 하나도 안 나는 그 산불의 빈도라고 보이네요. Y축은 생물 다양성 또는 생물 종수인데 생물 종수가 가장 높은 경우는 산불이 적당히 일어나는 거죠. 산불이 하나도 안 일어나면 종수가 거의 제로예요. 매번 불이 나면 그때도 종수가 제로예요. 그래서 때로는
적절한 교란도 필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큰 마치 진화론이 일어났을 때처럼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국립공원에서 자연적인 원인으로 산불이 나면 산불을 안 끕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라산 백록담안에도 태풍이 불면 바위가 이렇게 굴러내리는데 맨땅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느냐고 저기 파괴되는데 빨리 복원하라고. 근데 저는 복원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멸종위기종은 경쟁에 약해요. 경쟁에 약한 거는 약한 종들은 맨땅이 드러나야 거기서 생존하는 거예요. 다른 종이 들었으면 경쟁에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란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좀 10분간 쉬었다가 일들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 굉장히 어렵죠? 좋아요. 열대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열대림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열대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생태계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열대림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구 육지의 7%밖에 면적이 안 되지만은 모든 생물종의 절반이 열대에 살아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는 산에서 식물을 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나무종이 남북한 합쳐가지고 1000종 정도 돼요. 1000종. 근데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어딘지 아시죠? 위쪽은 말레이시아고 아래쪽은 인도네시아 땅이에요. 칼리만탄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보르네오 섬 북쪽에 있는 말레이시아 땅에서 1제곱킬로미터에서 나무가 1000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1km 되는 면적에 있는 나무 전체 수하고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에 있는 나무 수하고 똑같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22만 제곱킬로미터하고 1제곱킬로미터하고 같다. 엄청난 차이죠. 그 정도로 열대림이 그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열대림은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열대림도 종류가 많은데 뭐 열대우림도 있고 건조림, 산지, 또 구름이 많이 끼는 그런 숲 등등 다양한데 열대우림은 적도 부근에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가는 뭐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데는 약간 열대 건조림, 그러니까 1년 내내 똑같은 게 아니라 건기가 약간 있어요. 태국 북쪽 같은데. 그래서 열대 우림도 있고 열대 건조림도 있고 열대 건조림은 사람들이 좀 많이 삽니다. 근데 건조림보다는 열대 우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열대림의 생물 다양성이 왜 높은가? 전에는 환경이 안정해가지고 진화가 오래 일어나서 높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적절히 교란이 일어나서 생물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생태학자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대림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온대지방하고 비교하면 나무에 붙어있는 식물들이 많아요. 착생식물이라고 그러는데 또 타전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나무에 덩굴 식물 붙잡고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붙잡고 이동한다 그러는 건 나무가 아마 썩었을 거예요. 열대지방에 뿌리가 없으면 몇 달이면 썩어요. 열대지방. 그건 막 저기 소설이니까 타잔이 그걸 가지고 움직이지.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덩굴식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야자가 많아요. 그리고 착생식물, 덩굴식물, 야자나무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낙엽성이에요. 겨울에 잎이 떨어져요. 근데 지구상의 대부분의 무화과나무는 잎이 겨울에도 안 떨어져요. 상록성이에요. 그리고 열대림은 양분이 열대림은 엄청 그 식물이 크게 자라잖아요. 그럼 저 나무 빼내고 농사 지으면 잘 되겠다 그러는데 전혀 안 그래요.
양분은 나무가 다 가지고 있고 땅 속에는 양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열대지방의 숲을 다 빼고 숲이 훼손되면 사막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열대지방에서 뭐 열대 건조林까지 포함해가지고 목재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야자, 기름, 팜유죠, 과일, 그 다음에 기후 위기를 또 방지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그 흡수 능력도 굉장히 크고, 그러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야자유, 팜유 수입을 많이 하죠. 목재 수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열대림 파괴에도 우리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필리핀을 많이 다녔는데요. 필리핀 열대림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나무가 중간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줄기에. 왜냐하면 땅이 워낙 척박해가지고 뿌리가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태풍 불면 안 넘어져야 되니까 줄기가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고, 그거를 판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잎이 이렇게 생긴 거, 이건 전부 야자나무예요. 야자도 코코넛 야자, 기름 야자, 라탄 야자, 별별 야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이게 다 야자나무예요. 그 다음에 덩굴성 식물 많이 보이죠? 리아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삼각성 무화과나무가 요 뒤쪽에 무화과나무인데, 그 다음에 착색식물도 있고,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면 한 20년 전의 사진인데, 여기에 나무 중심에서 이와 같이 줄기가 뻗어나와 있죠. 이게 있어서 잘 안 나오죠. 어떤 때는 나무 줄기에서 이게 판근이 10m까지 뻗어 있어요. 한쪽으로. 그 정도로 판근이 잘 발달되어 있고, 제주도에도 상록수라도 판근이 조금 나올까 말까 그래요. 근데 아열대 지방에 가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열대 지방은 작은 나무도 다 어릴 때부터 판근이 나와요. 그러니까 식물이 참 많이 자기 환경에 잘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착색식물은 대표적으로 난초가 있어요. 나무에 꼭대기에 난초 붙어 있잖아요. 난초 말고도 이런 고사리가 붙어 있는데, 요거는 영어로 Bird's Nest Fern이라고 해가지고 새둥지 고사리. 그게 새둥지처럼 생겼어요. 제주도의 파초 인력하고 같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장소를 빌려 살기 때문에 착생식물이라고 하고, 이거 너무 신기하죠. 곤충이 죽은 나무 가지 모양, 잎 모양 이런 게 있어서 다 살아가는 그 나름대로의 지혜를 이렇게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엄청 이렇게 화려한 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무화과 나무인데, 요거는 다른 나무 꼭대기에서 새가 똥을 싸면 그 똥 속에 씨가 있다가 나무 꼭대기에 싹이 나요. 그럼 뿌리가 밑으로 자라 내려가면서 뿌리끼리 서로 붙어요. 그럼 나중에는 뿌리가 빨리 자라가지고 그 숙주나무를 뺑 둘러싸가지고 숙주나무가 목이 졸려서 영양분이 안 통해요. 그리고 햇빛도 못 받고 그래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나무는, 가운데 있는 나무는 악몽을 꾸면 무화과 나무가 목 졸라 죽이는 악몽을 묻혀다본다. 그 정도로 무서운 무화과 나무들이, 그런 무화과 나무를 교살목 스트랭글러 픽으로 부르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이 꽃이 라플레시아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좀 작은 거고, 큰 거는 직경이 2m나 됩니다. 그런 것도 동남아시아에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인데, 꽃이 피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시체꽃이라는 이름이 있고, 국립생태원에도 이 나무가 있는데, 꽃 피려면 언제 필는지 예상이 전혀 안 돼요. 한 영양분이 좋으면 7년 정도 자라면서 뿌리에다가 영양분을 쫙 저장하고 있다가 7년쯤에 꽃을 쫙 피우게 되죠. 요거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자연사박물관에서, 여기 화분이 보이죠? 화분에 심어놓은 그런 나무에서 하여튼 이러한 온갖 그 독특한 그런 동식물들을
볼 수 있는데 열대림이고 뭐 전통적으로는 원주민들이 이렇게 나무를 잘라내고 화전 농업을 하는데 인구가 많지 않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인구가 많아지면 이 버리고 새로 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캄보디아 갔을 때 찍은 건데 이렇게 나무를 베어내고 한 가족이 요 정도 운동장 하는 데 나무를 다 베어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카사바 나무를 심어요. 그럼 뭐 카사바에 고구마 뿌리 같은 게 저절로 막 달리니까 그걸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화전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브라질 회의를 가면서 찍은 건데 비행기에서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 원시림이에요. 사람의 흔적을 볼 수가 없죠. 이제 이게 브라질의 진짜 원시림인데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는 이와 같이 횡단도로를 만들어요. 대륙 횡단도로. 이게 바로 파괴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동하는 고속도로이지만은 열대림을 파괴하는 고속도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것은 중국이 브라질에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연결하는 철도를 놓아준다고 했어요. 그게 놓으면 파괴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럼 이런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양입니다. 고속도로 마치 딱 보면 물고기 살다 파먹고 뼈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있고 거기서 다시 작은 도로가 있고 다시 작은 도로가 있고 이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전부가 다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땅을 잃고 쫓겨나고 저기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땅도 브라질에서는 땅 개발하면 개발한 사람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법이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엄청 불리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브라질의 이런 개발에 대해서 그래서 고속도로 만드는 것 자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다. 원주민에 대한 학대, 원주민을 인종 청소하는 그런 걸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황님 해측에 열대림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준 프랑스 사람이 쓴 책이 생물다양성의 철학인데 이제 그 부제가 자연을 위한 윤리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황님 해책에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자연을 지킬 수가 없어요.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연에 대한 세계관은 종류가 뭐가 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건데 제일 밑에 볼까요?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칸트가 한 말이거든요. 그 위대한 철학자. 근데 칸트는 자연 파괴에 큰 기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내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만이 가치가 있다. 다른 생물들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에서 사람이 제일 위고 사람보다 동물은 좀 하등하고 동물보다 식물은 더 하등하다. 결국 사람이 제일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는 자연을 존중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중심인 그런 사상으로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아까 제가 말하던 붉은 기거북을 야생에 풀어놓는 경우, 그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거. 먹이를 주는 건 괜찮은데 그 숫자가 불어나면 일부는 산으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요즘 토끼, 그다음에 다람쥐 없거든요. 그게 새도 많이 없어지고 그게 산으로 들어간 들고양이 때문에 영어로는 페럴캣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도 문제가 돼요. 새를 많이 멸종을 시키니까 미국 정부가 산에서 들고양이를 사냥을 해라 그랬더니 또 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생명을 존중해야지 정부하고 주민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게 다 사실은 윤리의 문제예요. 환경윤리. 우리가 자연과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윤리는 아까 저기 사람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 칸트가 한 말인데, 칸트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벤담의 공리주의 전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빼놓고는 도덕적인 존중할 가치가 없다. 그게 인간 중심적 윤리가 되겠죠. 그런데 요즘 보면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기르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가축을 학대하면 안 돼. 닭을 어떻게 AV 용지 한 장에다가 공장에서 키우느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인간 중심 윤리를 확장한 거기 때문에 생명 중심 윤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생명 중심 윤리로 생물 다양성을 지킬 수가 있을까?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명 중심 윤리는 생물 개체만 중요하거든요. 생물종, 생태계 고려를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자연과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윤리가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을 거쳐가지고 생태 중심 윤리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생태 중심 윤리가 되면 종과 생태계도 도덕적인 고려를 지킬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태 중심 윤리는 좋은 용어들이 많아요. 딥이컬러지, 얼마나 용어가 멋있어요. 제가 생태학을 하는데 딥이컬러지 진짜 멋있잖아요. 그것도 생명 중심 윤리의 하나의 학설이에요. 그 다음에 생태 여성주의, 에코페미니즘. 페미니즘도 상당히 페미니스트들이 또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 게 에코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것도 생태 중심 윤리의 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생태 중심 윤리는 레오폴드가 창시를 했고, 이 사람이 원래는 늑대를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늑대를 죽이다 보니까 늑대를 산에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사슴이 너무 폭발적으로 수가 불어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산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늑대를 죽이는 게 자기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 그래서 산도 도덕적인 고려를 받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생태 중심 윤리가 레오폴드에서 나온 거고요. 레오폴드는 산이나 강 등의 살아있지 않은 자연물, 생태적 과정, 생물종, 생물군집, 생태계도 다 윤리적, 도덕적 고려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이거는 생명 중심 윤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 중심 윤리를 가져야만 사실은 자연과 생물 다양성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원주의, 전인주의라는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 숲을 볼 때, 숲을 연구할 때 나무를 연구를 잘하면 숲을 다 알 수 있어. 그러면 그게 환원주의예요. 근데 숲은 나무를 아무리 연구를 해도 숲 전체를 볼 수 없어. 그러면 그거는 전일주의, 홀리즘이라고 불러요. 전체는 전체로 봐야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생태 중심의 윤리는 환원주의나 개체주의보다는 전일주의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많은 학문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딥이컬러지, 심층 생태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물 다양성의 내재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환경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네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나눴어요. 쉘로우 이컬러지, 딥 이컬러지. 여러분 느낌이 뭐가 더 좋으세요? 딥 이컬러지가 훨씬 좋아 보이죠? 얕은 것보다는, 쉘로우 이컬러지보다. 그래서 이분은 환경 먼저 하고 환경을 싫어하는 사람하고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환경 문제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부류는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되는데 대기 오염이 심해. 그러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 폐쇄해. 그다음에 아니면 석탄 발전소에 먼지가 많이 날아오니까 굴뚝에다가 집전 시설을 설치해. 그걸로 충분해. 그럼 쉘로우 이컬러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D.B. 칼라지는 그거보다는 더 생물 다양성의 본질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그러한 환경주의자들이 딥 이컬러지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표적 셀로 이컬러지는 선진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원이 고갈될까 봐서, 그 다음에 내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까 봐서 그거를 걱정하는 그런 환경주의가 셀로 이컬러지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본질적인 또는 자연의 내재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그러한 환경 철학을 딥 이컬러지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프랑스 사람이 쓴 또 필로소피 그 생태 철학이라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프랑스의 그 교육부 장관이 쓴 책인데 거기 읽어보면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유가 너무 재밌어요. 대전에서 서울로 가려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간판에 보니까 대구 50km, 부산 뭐 150k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간판에 계속 부산하고 대구만 나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줄인다고 서울에 갈 수는 없어요. 출구로 나와가지고 반대로 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생태철학이라는 책을 지은 그 철학자가 비유를 든 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된다. 근데 첼로 이콜로지는 대기오염이 돼. 그러면 저기 공장 굴뚝에다가 집진기 설치하고,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뭐 기계 설치하고, 뭐 수질 오염이 되면 배수 처리장도 설치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DB 깔아지는 그게 아니라 정말 자연과 생물 다양성의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하는 환경 철학이 DB 깔아지다. 그 사람이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멋있죠? 그래서 심층 생태주의는 요 8가지 그 강령을 보면 재밌는데요. 어쨌든 두 번째로 보면 생물 다양성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내재적 가치예요. 본질적인 가치. 교황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자연과 생물 다양성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이런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가 없다. 사람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다른 생물을 마음대로 멸종시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5번째예요. 인간 이외의 생물의 번성은 인구의 감소를 필요한다.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구가 줄어들어야 된다. 요거는 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디비칼라지스트들을 에코파시스트라고 불러요. 생태 파시즘, 생태 나치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과한 부분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7번째는 큰 것과 위대함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크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잘 벌면 그 빅이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면 그레이트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과 그레이트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다 동의하면 다 행동으로 옮겨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골목에서가 기계톱을 가지고 나무를 자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기계톱을 부수든지 훔치든지 불도저에다가 모래를 집어넣든지 그러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 과격한 거다. 근데 앞에 거는 굉장히 좋죠. 자연과 생물 다양성은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가 하나도 없다. 너무 훌륭한 그런 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참미반수수에 나오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조금씩 한번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생태학에서는 유명한 논문이 린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60년 전에 쓴 책이 논문이에요. 사이언스 엄청 유명한 논문이잖아요. 그죠? 너무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 이 제목이 생태적 위기의 역사적인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잡지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네? 앞부분에 이런 거예요. 그 생태적인 위기의 근원이 유대교, 기독교가 원흉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그러면 왜냐하면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은 다르다. 사람이 자연을 다 통치해라. 그리고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생태적인 위기의 근원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재미나는 건 그 뒷부분에, 이 논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건 아시지의 샌프란시스코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논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너무 훌륭해요. 이 저자가 린 화이트라는 분이 I propose Saint Francis of Assisi as a patron saint for ecologists. 아시지의 샌프란시스코 성인이 생태학자들을 위한 수호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연 파괴의 근원이 기독교, 유대교 전통이라 그러면서 아시지의 샌프란시스코 성인에 대해서는 생태학자의 수호 성인이다 라고 엄청 존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논문의 뒤쪽에 아시지의 프란시스코 성인은 그리스도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급진주의자다. 그러면서도 성 프란시스코는 분명히 이단이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신학자였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의 미덕을 믿었고 여기 이제 왜 생태학자들의 수호석이 되어야 하는가 요거죠. 성 프란시스코는 인간을 독재에서 끌어내리고 신이 창조한 모든 그 생물들을 동등하게 봤다는 거예요. 사물이 인간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다. 모든 다른 생물하고 사람하고 동등하다. 요거를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뭐 브라더 시스터 자연 생물이나 자연적인 사물을 가지고 브라더 시스터라는 말을 다 붙이고 그러한 브라더 시스터들이 하느님을 찬미했다. 그런 내용도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셨고 그다음에 심지어 프란치스코 성인은 새한테도 설교를 했고 늑대한테도 훈계를 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창조에서 인간이 무한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창조물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다. 이걸 보면 지금 여기 이 교황님 회칙에 나오는 앞부분에 읽어보시면 그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트라는 분이 생태 위기의 근원을 기독교 유대교의 전통이라고 하면서도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는 이런 점에서 정말 자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호 성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한번 그 32항에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데에서는 여기 생물 다양성은 중요한 자원이다. 그럼 뭐가 돼요? 아까 제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가치가 도구적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도구적 가치의 뜻이 있죠. 그래서 도구적 가치는 다른 말로는 생태계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3항에서는 이러한 이 잠재적 생물 다양성을 잠재적 자원으로만 여기고 고유한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생물 다양성의 본질적인 가치, 내재적인 가치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가지고 후손들도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생물들을 볼 수 있는 고난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에는 도구적 가치도 있지만 내재적 가치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간이 지금 현재 너무 과도하게 자연에 개입하고 있고
근데 인간이 너무 어떤 점에서 좀 건방지다. 왜냐하면 자연을 다 파괴시켜 놓고 내가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 파괴된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석탄 발전소 굴뚝에다가 집진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제거하는 장치 설치하고 그러면 다 해결돼. 기술 자기가 환경을 파괴시켜 놓고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한 위험성을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아까 고속도로를 만들면 또는 공장을 지으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나라들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별로 고려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엄청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 그 설악산 케이블카 만드는데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뭘 내세우나요? 설악산? 산양, 그죠? 산양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 케이블카 놓으면 산양은 수가 줄어듭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환경영향 평가할 때 도로를 만들면, 고속도로 만들면 거기에다가 그 생태통로, 여기 보면 생물학적 회랑이라고 하는데 이칼라지컬 바이올로지컬 코리도거든요. 생태학에서는 생물학적 통로, 생태 통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 통로를 조성하는 그런 대안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아직도 신경을 안 쓰는 데가 많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옛날에 갈라파고스 군도에는 엄청나게 큰 거북이가 있었어요.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웬 살아있는 음식이야? 전부 다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배 타고 가면서 그거 다 잘라가지고 음식 먹고 그래가지고 거의 멸종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용을 하면 번식을 시켜가지고 충분하게 다음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멸종을 하지 않게끔 그런 관심을 좀 기울여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데 제가 그래프를 찾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X축이 공간이고 Y축이 시간이면 다 사람들이 그 원점 부근에 모여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내일, 모레, 그다음에 우리 집 부근, 내 방, 나하고 직장하고 그거만 관심이 있지 딴 나라, 지구 전체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껏해야 내년에 내가 뭐 될까? 내가 공부해가지고 취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우리 손자대에는 환경이 어떨까? 500년 뒤에는 어떨까?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교황님은 우리가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이게 바로 이제 자연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딴 사람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또 큰 공간적인 규모로 생각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호지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국립공원 만들 때 넓게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2020년까지는 육지지역의 17%를 보호지역으로 해라. 근데 2030년까지는 육지지역의 30%를 보호지역, 준보호지역 합해가지고 보호해라, 이런 거거든요. 보호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보호지역에서 사실은 그 국립공원에 가야 그 많은 생물들을 볼 수 있잖아요. 국립공원을 비롯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보호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가능한 한 보호지역을 많이 설정을 해라. 근데 보호지역으로 다 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다. 보호지역은 가치가 있어야 보호지역을 설정을 해도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보호도 하면서 이용도 해야 되니까 단계적으로 이용의 강도를 넓혀 나가는 그런 그 공간지. 저는 유네스코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은 가운데 핵심 구역이 있고 한복판에 중간에 만주구역이 있고 바깥에 전이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핵심 구역은 철저한 보호지역이에요. 근데 바깥에 트랜지션 에어리어는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거 전체는 하나의 준보호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핵심 구역은 보호지역이 돼요. 그래서 책무단에서 협약에 따르면, 최근의 책무단에서 협약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준보호지역을 포함해가지고 30%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해지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보존할 때 모든 지역이 다 똑같지는 않다. 가치가 다르다. 생물다양성이 특히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야. 그게 바로 바이오디버시티 핫스팟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생물다양성 핵심 지역. 예를 들면 열대지방이 많죠. 열대지방이 예를 들면 아시아 열대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마다가스카르섬, 그 다음에 아프리카 온대이긴 하지만 남아프리카에 케이프타운이 있는데 거기도 생물다양성이 엄청 독특한 게 많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생물다양성 핵심 지역이고, 이런 곳을 지구적으로 우선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보호하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대림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마존 열대림, 콩고 아프리카 열대림, 그 다음에 대수층, 지하수층이죠. 빙하. 근데 대수층과 빙하는 이거는 생물 다양성이 아니라 물리적인 자연이에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아마도 열대림 요 부분이 될 거고, 열대림이 엄청 중요하다. 근데 불태가 없어져가지고 안타깝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다국적 기업들이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아마존을 국제화하자는 제안이 있다. 그러니까 Internationalization of Amazonian Forest.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아마존 숲을 국제화하자. 근데 교황님은 엄청 반대하세요. 왜 반대하느냐? 여기 보면 이 국제화를 반대하는 그런 그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미에 가보면 아마존 국제화 쓰면 엄청 많은 환경단체들이 결사 반대 그러거든요. 대부분 다 남미의 환경단체들이에요. 근데 교황님도 남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요. 거기서 유럽 편들었다가는 아마 교황님 주교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국제화를 하자는 세력들에 굴복하지 않고 고유한 이런 통치권을 지키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마존 유형의 고속도로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고속도로 생기면 그야말로 파괴의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제적으로 관심을 안 쓰면, 브라질에 옛날에 볼소나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아마존 개발권 다 내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발하면 고속도로 생기고 원주민들 쫓겨나고 열대림 불타 없어지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을 국제사회가 이런 국제화하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남미의 나라들이 제대로 이런 열대림 보전을 못 해주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내부에서는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엄청 반대가 심하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교황님은 한마디를 하셨어요. 교황님은 아르헨티나 주교로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열대림에 엄청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 저는 골프장은 파랗게 보이지만 저는 초록색 사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도 마찬가지예요. 조림지는 한 종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한 종으로 된 굉장히 일본산 나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식물 이름 나무, 편백나무 조림지 엄청 감탄하는데, 저는 편백나무 조림지도 반녹색 사막 한 종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 단일 작물, 농경지도 마찬가지죠. 한 종밖에 없잖아요. 농경지, 골프장, 조림지 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좋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편백나무 조림지 이런 것도 맹그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에도 육지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보기는 제 전공이 아니라서 물을 전공하시던 그런 생태 하시는 분들이 좀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요즘은 국제환경단체들도 공해상에 영해가 아니라 공해상의 해양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호초도 문제죠. 왜? 산호초가 수온 상승하고 또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하고 이것 때문에 산호초가 죽어가고 있어요. 산호초가 색깔이 없어지고 하얗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인도네시아 보호지역을 많이 이제 듣는데요. 그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가? 산호초가 많거든요. 거기에 물속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요. 그러면 산호초 파괴되면서 물고기가 떠올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파괴적으로 물고기를 잡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번째 항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100년 뒤 생각 절대 안 해요. 자기 대통령 다음 이미 끝날 때까지만 생각합니다. 4년 안에만.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면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지 환경 지키는데 예산 다 깎아. 생태 연구 예산 다 깎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교황님은 생태계의 기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데 가장 척경은 멸종 위기종이 안 사라져야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도 답변을 해주셨을 때 그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것은 한 생물이 다른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생물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황님은 우리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에도 투자를 하자. 너무 좋은 말씀들이 해주시고 있어요. 한 가지는 아마존 국제화하자. 요거는 아마 그 국제화하자는 반대를 하시고 있지만은 아마존의 산림을 보존하는 데는 우리가 엄청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시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사진인데요. 여기 맹그로브 숲입니다. 맹그로브 숲이 이렇게 보존이 되면 생물 다양성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맹그로브 숲이 없어지고 새우 농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새우를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 먹는 새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맹그로브 숲이 없어지고 새우 농장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데도 우리가 열대지방 우리가 그 라면 먹는 것도 라면 튀길 때 팜유로 튀기잖아요. 그래서 기름 야자 농장 만드느라고 인도네시아 원시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남아시아 새우를 양식 새우 큰 거를 사 먹기 때문에 맹그로브 숲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대지방의 자연을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네. 마이크 드릴까요? 단일종이 안 좋다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작나무로 단일종을 심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 보기 나름인데요. 편백나무 숲도 좋은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침도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독특한 그 화학물질이 나오거든요. 이게 몸에 좋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내 몸속에 박테리아가 죽을까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향기가 좋으니까 기분은 마음이 치유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다른 장점이 있고. 다른 식물들이 안 자라. 편백나무? 아니 침약수가 다른 데는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예, 잣나무 조림지 같은 거 한국 빼가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침엽수는 좀 여러 가지 종이 섞여 있는데 인공적으로 침엽수 조림지를 만들면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장점은 산림 치유도 하고 또 그 탄소를 흡수해가 저장하고 그런 거는 있고 생물 다양성 높이는 데는 단점이 많은 거죠. 맨 마지막에 ESG 관련해서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업이 ESG를 통해서 생태계에 뭔가 보건이나 보존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사례나 좀 좋은 예시를 한 가지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아니면 뭐 사례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는지. 제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저기 회칙에는 기업이나 정부보다는 개인이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역할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 생각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거의 10%가 시멘트 업계에서 납니다. 근데 시멘트 공장 하나만 보면 시멘트 회사들이 친환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시멘트 회사가 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지구 온난화 막을 수 없고 포항제철 같은 제철 산업도 우리나라 아마 탄소 배출량의 거의 한 30%? 아니 철강하고 시멘트하고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30%를 차지해요. 그래서 기업이 ESG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그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포항제철이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유럽에 철강 제품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걱정하는 게 한국 라면이 많이 국제적으로 수출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라면 만드는데 그 기름이 팜유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팜유가 이제 팜 오일이거든요. 그 팜 오일을 만드는 나무가 오일팜 기름야자예요. 기름야자 만드느라고 인도네시아 오지듐을 흡수해가지고 그 기름야자 조림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라면 회사가 옛날에는 그 팜유 산 데서부터 라면 봉지 넣어가지고 라면 박스 팔 때까지는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ESG는 그게 아니라 그 원료를 생산한 데가 어디고 그걸 어떻게 생산했고 누가 생산했고 또 그 열대림에서 그 노동자가 정말 애들이 고생을 안 했는지 그것까지도 기업 경영 보고서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EU가 2, 3년 안에 그러한 기후와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재무 공시를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어요. 하지 않으면 유럽과 미국에 물건을 팔기 어려워져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 2, 3년 더 있으면 생물 다양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면 회사가 이제는 우리는 그런 어느 회사를 통해 가지고 팜유 샀어. 그게 아니라 그 팜유 원산지가 어디야? 그럼 그게 장소가 어디고 거기가 원시림을 깎아서 샀는지 그리고 거기에 생산한 노동에 참여한 사람이 정말 정당한 보수를 받았는지 그것까지도 기업 경영 보고서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ESG 경영이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 이제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당장 앞으로 2, 3년은 기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이후로 또 2, 3년은 생물 다양성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 물건을 잘 팔려면 아까 맹그로브 숲, 베트남 맹그로브 숲 가가지고 거기 그쪽에다 돈 주면서 내가 맹그로브 숲 복원할게. 대신에 최고양식장 폐쇄해라. 그러면 아마 기업이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을 줄입니다. 그런 게 ESG 기능입니다.
데리고 와서 키우든지 묶어놓고 그냥 방치해놓고 밥을 주니까 새끼가 어마무시하게 낳잖아요. 그래서 주지 말아라 지 알아서. 아니 왜냐면 새끼를 이렇게 양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쥐를 안 잡잖아요. 네. 그 진드기가 창궐을 해가지고 네. 숲을 그 진드기가 와서 진드기가 물려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런 일이 많다고 뉴스에 나는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좀 그런 것만 생각하고 또 저기 중성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전부 이렇게 불쌍히 살고 싶은 또 사실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고양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냐 진짜 제3 세계 그 굶주려 있는 애들 걔네들한테 돈을 보내야지 무슨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동물이 연약하다고 그게 무슨 인류애처럼.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너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 꺼내면 하루 종일 논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케이블카하고 똑같습니다. 케이블카도 논쟁을 하루 종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는 그렇게 사람을 존중하는 거, 인간 중심주의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걸 무시하니까 나쁜 거죠. 그래서 생명 중심주의도 저는 그런 마음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전체를 못 보면 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양이도 아끼면서 자연도 아끼고 또 들고양이가 되어가지고 그 새가 많이 없어지는 것도 같이 신경을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부 세금도 들어가고 중성화 시키는 것도 100마리 중에 2마리만 중성화 못 시키면 효과가 없어요.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런 마음은 좋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게 먹거리도 소비자들이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신라면, 컵라면 양이 좋아서 그걸 좋아하는데요. 신라면 회사에 전화했어요. 우리 컵라면 수익 나오는 거 싫으니까 공지를 만들어서 기대를 해달라고 얘기해보고 저희 집에서는 기름을 넣지 않고 후라이팬에 물을 한번 넣어가지고 그냥 계속 컵을 반숙하니까 기름을 대신해 맞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회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옛날에는 회사가 물류를 사가지고 그 제품을 출고할 때까지만 신경을 쓰면 돼요. 지금은 ESG 때문에 물류 생산에서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 점에서 ESG 경영에서 저는 점수를 받아를 주고 싶은 데가 롯데껌이에요. 왜냐하면 롯데껌을 만들면 껌만 해가지고 되나요? 그럼 껌을 버려가지고 길에 이거 하면 그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든지 롯데껌 회사에서 아니면 껌을 버릴 수 있는 그 봉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포장장에다 넣든지 그걸 했는데 그거 전혀 신경을 못 쓰잖아요. 보통 쉬는 사람이 그 껍데기를 버리지 말고 갖고 있다가 뱉을 때 싸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도덕심이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래도 롯데껌 회사가 이 인도 위에 껌딱지가 붙어 있어. 그거 떼는 기술은 좀 개발해야 되지 않나?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껍치는 사람들이 많이 조심하고 되는데 인간들이 씻고 버리는 데는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ESG는 제품의 폐기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